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두 시간도 안 돼서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일. 막상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신호가 오는 느낌. 그러다 보니 잠은 깨지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몸은 무겁고 괜히 짜증만 늘어나는 하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느냐고. 예순 넘어가면 일흔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생각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 살아야 할 숙명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보다 밤에 덜 깨고 소변이 훨씬 편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생활 속 핵심 습관 5가지입니다. 이 중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립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립선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전립선이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은 크기로만 보면 호두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관입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 소변이 나오는 길, 즉 요도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립선에 변화가 생기면 소변 길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전립선은 젊을 때는 부드럽고 말랑해서 요도를 전혀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도 시원하고 밤에 깨는 일도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암보다 더 괴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눌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힘을 줘야 겨우 나오고 다 봤는데도 남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돌아서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증상,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것, 이걸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야간뇨가 반복되면 단순히 잠만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이 깨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흔들리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참고 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면서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생활 습관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상당 부분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 연구들을 보면 전립선의 염증과 비대는 유전보다도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지가 전립선 상태를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다룰 5가지 습관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확실하게 차이를 만든 요소들입니다. 이걸 실천한 분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소변이 훨씬 편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이걸 무시한 분들은 약을 늘려도 증상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미루면 손해입니다. 알아두기만 해도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많은 분들이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물 마시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습관 중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것을 꼽습니다. 첫 번째 습관, 물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물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구나.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갈증을 못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때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이 점점 진해집니다. 노폐물이 농축되고 소변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소변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염증은 더 쉽게 생기고 야간뇨는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 분들 오히려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은 수분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도 소변 농축이 심해지고 자극은 더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수분 섭취를 줄인 남성 그룹에서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컵, 찬물 아니어도 됩니다. 미지근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오전 중에 2컵에서 3컵, 점심을 드신 뒤 오후 중반까지 2컵에서 3컵, 이렇게 해서 총 6컵에서 8컵 정도를 해가 있을 때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국물 많은 음식도 가능하면 피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이건 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뇨 작용을 합니다. 마실수록 몸의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그래서 드시더라도 오전까지만, 오후 이후에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몸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자연스럽게 다음 습관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 식후 걷기입니다. 헬스장 이야기 아닙니다. 등산 이야기 아닙니다. 운동복 갈아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조금 걷는 겁니다.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식사를 하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 혈류는 오히려 정체됩니다. 그런데 가볍게 걷기만 해도 골반 쪽 혈류가 살아납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커집니다. 이 염증이 전립선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일수록 전립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걷기는
이 모든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점심 식사 후 회사 주변이나 집 근처를 천천히 한 바퀴, 저녁 식사 후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찰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복도나 마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 식사 후 바로 앉아서 커피 마시고 텔레비전 보십니다. 그 시간 중 딱 15분만 걷기로 바꿔보세요. 전립선뿐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관절까지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습관만 제대로 잡아도 몸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을 불편해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주제, 세 번째 습관, 전립선 건강과 깊이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 조절, 그리고 식후 15분 걷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가장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리시거나 괜히 헛기침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은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고, 이제 그런 건 끝난 이야기 아니냐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즉, 사용되지 않으면 그 안에 분비물과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오래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립선 내부에 우열이 생깁니다. 혈액과 분비물이 정체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조직이 딱딱해지고 비대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걸 막아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정기적인 사정입니다. 사정은 전립선을 한번 비워주는 과정입니다. 안에 쌓인 분비물, 죽은 세포,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민간요법도 아니고 개인 의견도 아닙니다. 수만 명의 남성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결과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정을 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문제 발생 위험이 확연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립선은 쓰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십니다. 성생활을 하면 전립선이 더 자극받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생활을 하는 동안 골반 부위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늘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 호르몬 균형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분비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 조직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생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성생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자위행위 역시 같은 생리적 효과를 가집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영역입니다. 다만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있거나 사정시 불편감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발기 문제나 성기능 저하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린 분들,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요즘은 치료 방법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약물, 생활 습관 교정,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문제는 참고 버티는 것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넘어서야 전립선 건강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습관이 몸의 환경을 정리해 주는 과정이라면 이 세 번째 습관은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것, 즉 식습관을 통해 전립선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은 약보다 강력하고 어떤 음식은 조용히 전립선을 망가뜨립니다. 앞에서 세 번째 습관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어려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습관은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바로 그 선택이 전립선을 서서히 살리기도 하고 조용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먹는 것으로 전립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서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붉은색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전립선 조직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리코펜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열을 하면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소스 요리, 토마토를 넣은 찌개나 볶음 같은 음식들이 전립선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특히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입니다. 남성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 조직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립선 염증이 쉽게 생기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굴,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간식으로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과자 대신 호박씨 한 줌, 이것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꼭 드셔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몸의 해독을 돕고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전립선 조직이 불필요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식사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채소는 색깔을 다양하게, 단백질은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닭고기 위주로, 기름은 튀김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처럼 질 좋은 지방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튀긴 음식, 당분 많은 음식, 그리고 술입니다. 특히 술은 전립선이 예민해진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 더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심해졌다면 술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이 연결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숙면입니다. 잠을 단순한 휴식으로만 보시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도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호르몬 균형도 흔들립니다. 그 결과 전립선 증상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숙면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에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밝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야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습관은 몸의 회복과 균형을 안쪽에서부터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섯 가지 습관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할지 4주 실천 계획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4주 실천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고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첫째 주, 기초를 다지는 주입니다. 이 주에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두 가지만 집중합니다. 첫 번째, 물 마시는 시간부터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 두 컵에서 세 컵, 점심 이후 오후 중반까지 두 컵에서 세 컵, 저녁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 후 15분 걷기.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숨 편하게. 비 오는 날이면 실내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주에는 하나 더 해보시면 좋습니다. 종이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적어보는 겁니다. 밤에 몇 번 깨는지, 소변 줄기는 어떤지, 아침에 몸이 얼마나 개운한지. 이 기록은
나중에 큰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둘째 주, 먹는 것을 바꾸는 주입니다. 이 주에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익힌 토마토 요리를 드세요. 간식으로 호박씨나 견과류를 준비하세요. 매 끼니 중 한 번은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의식적으로 더 올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후에도 15분 걷기를 추가해 보세요. 이 시점부터 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변, 수면, 피로감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주, 핵심을 강화하는 주입니다. 이 주에는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세 번째 습관을 현실적으로 점검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파트너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데 집중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넷째 주, 정리하고 점검하는 주입니다. 이제 첫째 주에 적어두었던 기록을 다시 꺼내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는 줄었는지, 소변은 조금 더 편해졌는지, 아침 컨디션은 어떤지, 잘 되고 있는 습관은 유지하고 어려운 부분은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만약 1년 이상 전립선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시점에 비뇨의학과 예약을 잡으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검사는 문제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방향을 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느냐고.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의 답을 직접 봐왔습니다. 70대, 80대에도 밤에 푹 자고 활기 있게 생활하는 분들은 특별한 약을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미리 관리한 분들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꾸면 그 선택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남성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분들께요. 이런 이야기는 누군가 먼저 꺼내주지 않으면 평생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편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몸을 조금 더 아껴주세요.